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새벽 2시 아파트 복도의 젊은 남자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비상등이 깜빡이는 가운데 나 박정자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옆집에 사는 대학생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제가 편의점 갔다 오는데요. 할머니 며느리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무슨, 어머님 보험금 5억이면 충분하죠? 이번 주 안에 처리하세요. 사고사처럼 보이게 라고 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2주 전 며느리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좋은 보험 하나 들어드렸어요. 만약을 위해서요. 보험? 내가 뭐하러. 요즘 노인분들 낙상사고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는 며느리가 효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욕실 바닥이 이상하게 미끄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세세제를 써서 그래요.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왠지 차가웠습니다. 3일 전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마침 계단 손잡이에 기름기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핸드크림을 바르고 손잡이를 잡았나 봐요. 그리고 어제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나서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체한 거예요. 제가 약 드릴게요. 그날 밤 약을 먹고 나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내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베개를 만지는 손길. 이번엔 실패했네. 다음엔 확실하게. 며느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는데 이불 덮어드렸어요. 감기 걸리실까 봐요. 할머니, 저 진짜예요. 며느리분이 이번 주 안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민준이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오늘이 수요일, 그럼 앞으로 4일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민준아, 그 통화, 며느리가 누구랑 한 거야? 잘은 모르겠는데,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남자였어요. 김 과장? 며느리 회사 사람? 아니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이 밤중에 왜 밖에 나와 계세요? 뒤에서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며느리가 가운을 걸친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유 데워드리려고 했는데, 민준 씨도 여기 계시네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가 있을 뿐,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추우시죠? 들어가서 이 따뜻한 우유 드시고 주무세요. 오늘따라 몸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며느리가 컵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우유.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우유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지은아, 나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님, 약 드셔야 하잖아요.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자, 빨리 드세요. 식기 전에. 민준이가 내 뒤에서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경고하듯이, 며느님, 제가 할머니랑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준 씨는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시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우리 어머님께 이상한 말씀이라도 하신 건 아니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민준이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구나. 조용히 있지 않으면 너도 가만 안 둬. 어머님 들어가세요. 이 우유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 며느리가 다시 웃으며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 마치 나를 끌고 들어갈 듯한. 지금 이 우유를 거부하면 며느리는 의심할 겁니다. 그럼 계획을 앞당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우유를 마시면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받을까, 거부할까? 어머님, 왜 그러세요? 손이 떨리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그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라고 말하는 듯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컵을 향해 민준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님. 역시 제가 드리는 건 다 받아주셔야죠.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얀 우유가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갑자기 비틀거리며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우유가 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급히 다가왔지만 나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가슴이 아파. 숨이. 할머니, 민준이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며느님, 빨리 119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 아니,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표정. 지금요? 하지만 어머님 전에도 이러시다가 금방 괜찮아지셨는데. 지금 당장이요. 할머니 얼굴이 창백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며느리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분노, 그리고 살이. 30분 후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데요? 네. 그럼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안도하는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혈압, 심장, 다 정상이세요. 일시적인 불안 증상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머님.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오늘 푹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복도에서.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뭔가 말했을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저에 대해 이상한 오해라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은아, 내가 묻겠다. 보험금이 얼마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보험금이 얼마냐고. 어머님. 그게 그냥 노후를 위해서 5억 맞지?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 아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눈빛. 누가 말했어요? 민준이 그 자식? 반말. 결혼 5년 만에 처음 듣는 며느리의 반말. 어머님, 아니 박정자 씨. 며느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부부한테 당신은 짐이에요. 매달 생활비, 병원비, 약값. 5년 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지은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고요. 깔끔하게. 5억 받으면 저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의 본 모습인가? 당신 아들은 알아? 준혁이도? 며느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엄마 사랑이 지극해서 절대 의심 안 해요. 그럼 준혁이도 같이? 아니요. 준혁이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 어차피 여기선 CCTV도 없고 한밤중이라 간호사도 자주 안 와요. 너 설마.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잠드는 것처럼 편안하게. 며느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간호. 며느리가 내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아무도 안 와요. 주사 바늘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내 팔을 향해. 이대로 끝인가? 67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며느리 손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어머님,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뒤에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 씨가 전화해서. 준혁이가 달려오다가 멈춰섰습니다. 며느리 손에 들린 주사기를 보고. 지은아, 그게 뭐야? 며느리가 재빨리 주사기를 숨겼습니다. 아, 이거 어머님 영양제. 영양제를 응급실에서 나?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왜 엄마 입을 막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민준 씨가 전화로 말했어. 당신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보험금 5억, 사고사, 이번 주 안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아, 그건 오해야. 민준이가 잘못 들은 거. 그럼 그 주사기는 뭔데?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습니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처리할 걸 그랬네. 지은아, 너. 맞아요, 준혁 씨. 전부 다 맞아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 죽이려고 했어요. 5억 때문에. 우리 빚 갚고 새 출발하려고. 미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왜요?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돈만 축내고. 차라리 보험금 받는 게 낫잖아요. 엄마는 우리 엄만데. 어떻게. 준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 준혁아. 내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봤구나. 며느리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지은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신고했던 겁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며느리가 주사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증거 있어요? 제가 정말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 이 주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검사하면 나오겠죠.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들 나한테 등 돌리는 거야? 5년 동안 시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 뒷바라지? 죽이려고 했잖아.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행하시죠.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나를 돌아봤습니다. 박정자 씨,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어가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있고 이렇게 날 지켜준 민준이 같은 사람도 있어. 며느리가 비웃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가고 병실엔 나와 준혁이,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원래 알기 어려운 거야.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엄마 곁에서 제대로 모실게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거 했어요, 할머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 김 과장님, 대체 누구지? 며느리 혼자 이런 계획을 짰을까? 아니면 배우가 따로 있는 걸까? 그리고 주사기 안에 든 건 정말 뭐였을까?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주사기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뭐가 들어 있었어요? 칼륨 주사액이었습니다. 과다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역시 며느리는 정말로 날 죽이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며느리분 통화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김 과장이라는 사람,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채업자였어요. 며느리분이 당신 모르게 5천만 원을 빌렸더라고요. 5천만 원. 그 돈을 갚으려고 날 죽이려 했던 건가?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경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김 과장이라는 사람,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잠적했어요. 잠적? 네. 마치 계획이 실패한 걸 알고 도망친 것처럼요.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그저 도구였던 걸까? 배우는 따로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준혁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자 씨. 낯선 남자 목소리. 누구세요? 김 과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를 사주한. 사주? 아니죠. 그냥 기회를 준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박정자 씨, 5억이 끝이 아닙니다.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들 준혁 씨도 모르시죠? 본인 명의로 된 빚이 3억이나 있다는 거. 뭐라고? 며느리가 남편 명의로 빌린 거죠. 이번에 5억 받으면 갚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졌네요. 그럼 당신은? 저는 제 돈을 받아야죠. 어떻게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의 빚. 준혁이 명의로. 그럼 이제 사채업자가 우리를 노리겠다는 건가? 며느리를 잡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에 받았던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억의 빚. 준혁이 명의로. 아침 7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준혁이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준혁아. 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숨긴 거 없니? 숨긴 거요? 무슨 빈말이다. 순간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어젯밤에 전화 왔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김 과장이요?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전화를? 안 돼, 엄마는 상관없는데. 3억이 맞니? 내 명의로? 준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부터였어? 작년부터요. 지은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사채였어요. 너도 몰랐단 말이니? 처음엔 은행 대출인 줄 알았어요. 지은이가 서류를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감당이 안 돼요. 300만 원. 한 달에. 1년이면 3,600만 원. 원금은 전혀 안 갚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보험금을. 네. 지은이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하자고 했어요. 처음엔 전 몰랐어요. 그냥 엄마 건강 때문에 보험 들었다고. 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치밀했습니다. 아들조차 속이면서 계획을 진행했던 겁니다. 준혁아, 그 김 과장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자를 못 갚았어요. 그날 밤에 우리 집 앞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어요. 돈 갚아라라고. 경찰에 신고는? 신고하면 더 큰일 난다고. 지은이가 말렸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준혁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김 과장. 설마. 내가 나가볼게.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싸늘한 미소. 박정자 씨 계시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당장 가세요. 경찰이요? 그러세요. 하지만 준혁 씨 명의로 쓴 차용증은 합법이에요. 경찰도 어쩔 수 없죠. 김 과장이 서류를 카메라에 들이댔습니다. 차용증. 준혁이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억, 이자 포함하면 지금 4억 2천입니다. 언제 갚으실 건가요?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갚을게요. 시간이요? 이미 1년이나 줬는데요. 김 과장이 비웃었습니다. 박정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은 5억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계시죠? 그럼 그 보험을 해지하세요. 해지 환급금이라도 받아서 빚을 갚으세요. 해지 환급금은 얼마 안 돼요. 뒤에서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5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을 팔든지. 이 집은 전세집이에요. 그럼 준혁 씨가 뭐라도 팔든지. 신장? 간? 요즘 장기값 괜찮던데요. 이 미친. 아니면. 김 과장이 다시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정자 씨, 당신이 대신 갚으세요. 어떻게든. 제가요? 당신 명의로 대출 받으세요. 어차피 나이 많으시니까 담보대출 어렵겠지만 자식 명의 보증으로 하면 가능하죠. 안 돼요. 준혁이가 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는 상관없어요. 이건 제 빚이니까 제가 갚을게요. 어떻게요? 월급 250만 원 받으시는 양반이? 김 과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준혁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이미 신용불량자 직전이에요. 그럼 3일 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3일 안에 1억만 갚으세요. 그럼 나머지는 분할로 받을게요. 1억을 어떻게? 그건 당신들 문제죠. 방법은 많잖아요. 김 과장이 음산하게 웃었습니다. 친척한테 빌리든지 은행 터는지 아니면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정자 씨가 정말로 사고를 당하시든지. 뭐라고요? 며느리가 실패했으니 이번엔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죠. 보험금 5억이면 충분히 갚고도 남는데. 당신 살인 교사하는 거예요? 살인이요? 아니죠. 사고사예요. 노인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날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3일. 기억하세요. 김 과장과 부하가 돌아갔습니다. 문 앞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내 사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진, 심지어 집 앞에서 택배 받는 사진까지. 우리를 미행했어? 준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이 사람들 진짜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싸맸습니다. 1억. 3일 안에. 준혁이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 엄마, 제가 뭐라도 할게요. 준혁아, 넌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67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죽는 게 두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엄마가 방법을 찾아볼게. 방법이요? 무슨? 일단 민준이한테 전화 좀 해봐라. 민준 씨요? 왜요? 그 친구 똑똑하잖아.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몰라.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법대생이었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를 상대할 법적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분 후 민준이가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일단 사채는 불법이에요.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으니까요. 그럼 안 갚아도 돼요? 아니요. 원금과 법정 이자는 갚아야 해요. 하지만 과도한 이자는 무효예요. 그게 얼마나 돼요? 민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3억에 법정 이자율 연 20%, 1년이면 6천만 원 정도. 총 3억 6천 정도면 돼요. 그래도 3억 6천이잖아요. 준혁이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4억 2천보다는 낫죠. 그리고 민준이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 불법 사채업자예요.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릴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이요? 네. 김 과장이 할머니를 직접 해치려고 하는 순간을 잡는 거죠. 그럼 살인 미수로 잡을 수 있어요. 나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젊은 친구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다니.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제대로만 하면. 어떻게 하는데? 일단 김 과장한테 연락하세요. 돈을 준비했다고. 밤에 한적한 곳에서 만나자고요. 그럼 그곳에서 김 과장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하면 저랑 준혁 씨가 녹음하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경찰 부르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 둘이잖아요. 민준 씨랑 준혁이만으로. 제 친구들 불러서 같이 할게요. 법대 친구들이요. 다들 이런 거 의리 있게 도와줘요.
준혁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다치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것저것 다 겪어봤어. 이 정도는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할까요? 오늘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한테 전화해서 오늘 밤 11시에 만나자고 할게. 장소는 한강 고수부지. 사람 없는 곳으로.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친구들 데리고 미리 가서 숨어 있을게요. 손이 떨렸지만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순자 씨. 벌써 돈 구하셨어요? 1억은 안 되고 5천만 원 구했어요. 5천? 턱도 없는데요?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나머지는 제가 더 구해볼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11시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으로 오세요. 혼자요? 당연하죠. 아들이나 그 대학생 데리고 오면 거래 없어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하는 건가? 67살 할머니가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준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믿어라.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만약 민준이의 계획이 실패하면? 만약 김 과장이 정말로 날 해치면?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도망만 칠 순 없었습니다. 밤 10시 30분.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에는 신문지를 돈처럼 뭉쳐 넣었습니다. 엄마, 이거 차고 가세요. 준혁이가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옷 안쪽에 숨겨 찼습니다. 민준 씨한테 연락 왔어요. 친구들이랑 먼저 가서 숨어 있대요. 그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제3주차장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혹시 오늘 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20분 후 택시가 한강 고수부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빛날 뿐.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김 과장이 내렸습니다. 옆에는 덩치 큰 부하도 함께 오셨네요, 박정자 씨. 김 과장이 씩 웃었습니다. 돈 가져오셨어요? 여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신문지 뭉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죠? 미안해요.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노인네가 날 가지고 놀았어? 아니에요. 정말 구하려고 했는데. 이 할멈이. 김 과장이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 우습게 봤어? 감히 날 속여? 놓으세요. 시간도 줬는데 이따위로 나와?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김 과장이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가 내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 저기 한강 보이죠? 노인네가 술 먹고 실족사하는 거 흔한 일이에요. 당신, 정말로, 당신 보험금 5억이면 충분해요. 수혜자를 제가 바꿔놓을 방법도 있고요. 김 과장이 날 한강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두운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민준아, 어디 있니? 준혁아, 미안하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사방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경찰이었습니다. 김철수, 불법 사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이게 무슨... 김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한 경찰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따님께서 신고하셨어요. 따님이요? 네, 준혁 씨 누님. 미국에 계신다고. 아, 맞다. 딸 수진이. 5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간. 수진이가? 네, 준혁 씨가 연락했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 들어왔고 할머니께서 직접 증거를 잡아주신 덕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김 과장이 수갑을 차며 나를 노려봤습니다. 이 할멈, 경찰 부를 줄은 몰랐네. 당연하죠.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았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김 과장을 보며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겼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온 후 나는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준혁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옆에는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왔니? 엄마,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 탔어요. 오빠한테 연락받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만 있어서 엄마가 이런 일을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내 덕분에 살았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준 거 고마워. 당연한 거 했어요. 근데 엄마, 수진이가 심각한 얼굴을 했습니다. 지은이 언니 일, 정말 충격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빚 문제도요. 준혁 오빠 명의로 3억이라니. 수진이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미국에서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가족인데 무슨 패예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있어요. 8천만 원 정도. 수진아, 그건 내 돈인데. 엄마를 위해 쓰는 건데 뭐가 아까워요. 그리고 제 남편이 추가로 2천만 원 보태준대요. 1억이면 준혁이가 계산했습니다. 법정 이자로 계산하면 아직 2억 6천 정도 더 필요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억 6천. 여전히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에서 노인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대요. 그리고 사체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돼?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2억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뒤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네요. 민준아, 이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변호사이십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이번 사건을 검토해 봤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김철수, 그러니까 김 과장이라는 자. 그 사람이 불법 사채업으로 이미 여러 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검찰에서 그의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제 예상으로는 원금 3억 중 최소 1억 5천은 감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정확히 계산하면 법정 이자 포함해서 약 2억 1천 정도. 거기서 김철수 재산 몰수로 1억 5천 감면되면 6천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됩니다. 6천만 원.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그럼 제 돈 1억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3억이 넘는 빚이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민준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재판이 끝나야 확정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6개월이요. 그동안은 수진 씨 돈으로 일단 1억을 갚으시고 나머지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변호를 맡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살던 방,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짐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제출했고요. 그래. 사실 마음이 복잡해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를 정말 사랑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준혁아.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 마음은 원래 복잡한 거야. 지은이도 처음엔 너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돈 때문에 변한 거지.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나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박정자 고객님 택배요. 상자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지은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엄마, 그거 읽어봐야 할 것 같구나.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펜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죽이려 했던 것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 빚 때문이었다는 것도 모두 변명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준혁 씨를 사랑했고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짐이 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어머님 병원비, 약값. 저희 부부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투자금 전부를 날렸습니다. 그때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돈 빌려드릴게요. 이자는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3억이 순식간에 4억, 5억으로 불어났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갚는데도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 들어놓으세요. 만약을 위해서.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돈 못 갚으면 남편 직장에 알리겠다. 온 가족이 파탄난다. 결국 저는 무너졌습니다. 보험을 들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와서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도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는 꿈, 제 손에 피가 묻은 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죄입니다. 어머님, 그리고 준혁 씨.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준혁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계획한 일입니다. 준혁 씨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셨습니다. 지혜롭고 용감하고 가족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을 제가 죽이려 했다니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리고 준혁 씨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마이너스 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지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지은이를 모르겠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친다. 저도요. 사실 미워하고 싶은데 5년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준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은이가 웃던 모습, 그때는 진짜였을까요? 아마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은 변하니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김철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이는 살인 미수로 징역 3년.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최종적으로 5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진이가 보낸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준혁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빚도 없고 위협도 없어요. 그래.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케이크 샀어요. 어머, 고맙다. 그리고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제가 로스쿨 시험 붙었어요. 내년부터 법대 대학원 다녀요. 정말? 축하한다.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이번 일 겪으면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았어요. 뭔데? 약자를 지키는 변호사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할머니, 제가 변호사 되면 할머니같이 억울한 일 당하신 어른들께 법률 상담 평생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허허, 고맙다. 그때 준혁이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 씨도 왔네요? 응, 케이크 사왔다. 잘 됐다.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승진했어요. 과장으로. 정말? 네. 월급도 50만 원 올랐어요. 이제 엄마 생활비 여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날 밤, 셋이서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마치 가족처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일 정말 무서웠죠? 그럼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할머니가 정말 멋있었어요. 67살인데 사채업자한테 맞서다니. 에이,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웃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로 늙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늙는 거지. 맞는 말씀이에요.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랑 수진이가 모실게요. 알았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며느리가 저를 때려요. 할아버지, 아들이 제 통장을 빼앗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줬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기 박정자 선생님이시죠? 돌아보니 지은이었습니다. 출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 네.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 사과하러 왔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됐어. 나는 봉투를 돌려줬습니다. 난 내 돈 필요 없어. 어머님, 그냥 가라.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준혁이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착한 여자였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수진이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 화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민준이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약자를 위한 공익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67살.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나 매일 와야지. 정말 대단하세요. 매일 빠지지 않고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서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얻는 분들 많아요. 그래. 네.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고 싶다고들 하세요. 나는 웃었습니다. 강하게? 나는 그냥 살아남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사갈게요. 아무거나. 내가 고르렴. 알겠어요. 곧 집에 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날 밤 민준이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망가라고. 하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67살 할머니가